서울 강남 한복판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초호화 저택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성처럼 서 있었다. 바로 재계 3위 대기업 한성그룹의 회장 박정호 일가가 거주하는 곳이었다. 윤서현 35세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그 대문 앞에 섰다. 대학을 졸업한 뒤 줄곧 가정교사 일을 하며 근근히 살아온 그녀가 이 거대한 저택에 들어가게 된 건 우연이 아니었다. 지인의 추천을 받아 회장의 외손자를 가르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서연의 가슴은 설명할 수 없는 묘한 불안감으로 요동쳤다. 마치 오래전 잊어버렸던 기억이 이 집에서 되살아날 것 같은 기분이었다. 초호화 대리석 로비에 들어서자 하녀와 집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를 향했다.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저런 여자가 어떻게 이 집에 들어왔지? 라는 멸시가 서려 있었다. 특히 회장의 부인 윤미정은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싸늘하게 말했다. 나이도 제법 있어 보이는데 우리 손자를 가르치기엔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서연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꿋꿋하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미정의 입꼬리가 비웃음처럼 올라갔다. 마치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라는 조롱이 담긴 미소였다. 서연은 차갑게 얼어붙은 분위기 속에서도 침착하게 숨을 고르며 안으로 걸음을 옮겼다. 저택의 내부는 상상 이상이었다. 곳곳에 걸린 명화와 반짝이는 샹들리에, 그리고 대리석 바닥은 서연의 지난 삶과는 너무도 대조적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시선은 거실 한쪽 덮개가 씌워진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에 멈춰 섰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단지 피아노 앞에 선 순간 오래전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과 함께 들려오던 선율이 귓가에 맴도는 듯 했다. 저 피아노에는 손대지 마십시오. 집사가 날카롭게 내뱉은 경고에 서연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순간 그녀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을 느꼈다. 왜인지 모르지만 그 피아노는 단순한 악기가 아니었다. 마치 이 집이 감추고 있는 비밀의 열쇠 같았다. 그날 밤 손자를 재우고 숙소로 돌아가려던 서연은 다시 한번 피아노 앞에 멈춰 섰다. 덮개를 벗겨내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이 손끝을 간지렸지만 겨우 참아내고 뒤돌아섰다. 그러나 그녀의 귓가에는 분명히 아무도 치지 않은 선율이 맴돌고 있었다. 서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집 뭔가 있어.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날의 선택이 35년간 묻혀있던 충격적인 진실을 끌어올리는 시작이 될 거라는 사실을. 윤서현이 한성그룹 저택에 들어온 지 일주일, 표면적으로는 평온했지만 속내는 달랐다. 아이를 가르치러 들어왔지만 사실상 하루 대부분을 저택 안에서 보내야 했고 식사 시간마다 함께 앉아야 했다. 그 시간은 서연에게 숨막히는 고문과도 같았다. 식탁 위에는 값비싼 은식기와 고급 요리들이 가득 차 있었지만 그보다 더 날카롭게 다가오는 것은 회장의 부인 윤미정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늘 서연을 곁눈질하며 빈정거렸다. 가정교사 치고는 밥을 잘 먹는군요. 저희 집이 고아원은 아닌데 말이에요. 주변 하녀들과 집사들은 킥킥거리며 웃었고 서연은 모욕을 느끼면서도 꼭 참아야 했다. 그러나 그 순간 회장 박정호가 낮게 중얼거렸다. 그만하게. 아이가 보고 있잖아.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자리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미정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었고 서연은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아이와 함께하는 수업 시간은 오히려 서연에게 위로였다. 아이는 순수했고 그녀를 진심으로 좋아했다. 하지만 문제는 아이가 피아노를 칠 줄 아느냐고 묻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대답하지 못한 채 아이의 손을 잡고 수화를 알려주었다. 아이의 눈빛은 반짝였지만 저택 어른들의 시선은 매섭게 빛났다. 그 피아노는 절대 금지된 존재였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아이를 재우고 방으로 돌아가려던 참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저택의 복도 깊숙한 곳에서 희미한 음악 소리가 울려 퍼졌다. 발걸음을 옮기자 분명 피아노 선율이었다. 하지만 피아노가 놓인 거실엔 아무도 없었다. 서연은 숨이 멎는 듯 가슴이 두근거렸다. 분명히 사람이 치는 소리는 아니었다. 그 음은 차갑고도 슬프게 울려 퍼졌고 마치 수십 년간 억눌린 영혼의 울부짖음 같았다. 그때 등 뒤에서 집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튀어나왔다. 여기서 뭘 하고 있습니까? 서연은 화들짝 놀라 돌아섰다. 집사의 눈빛에는 분명 경고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 피아노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시오. 다시는. 하지만 서연은 알 수 없었다. 왜 저 피아노를 그렇게 감추려 하는지, 그리고 왜 자신이 그 선율에 강하게 이끌리는지. 그날 밤 잠들지 못한 채 창가에 앉은 서연은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혹시 이 집이 숨기고 있는 비밀이 내 과거와 연결된 건 아닐까? 서연은 몰랐다. 그 질문이 앞으로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불길한 시작이 될 줄은. 서연은 매일 밤마다 저택 한 구석에서 흘러나오는 피아노 선율에 사로잡혔다. 낮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지만 밤이 되면 마치 유령이 건반을 두드리듯 애절하고 슬픈 곡조가 저택을 가득 메웠다. 아이를 재우고 복도로 나오면 언제나 그 음은 그녀를 불러냈다. 하지만 막상 거실에 다다르면 피아노는 고요히 어둠 속에 놓여 있었고 건반 위엔 먼지조차 흩날리지 않았다. 분명히 누군가 치고 있었는데. 서연은 몇 번이고 귀를 의심했지만 선율은 환청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선명하고 가슴을 파고들 만큼 절절했다. 마치 자신이 알 수 없는 어떤 과거와 얽혀있는 듯한 기묘한 울림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이의 방에 몰래 들어갔다. 아이는 피아노 그림이 그려진 동화책을 들고 있었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선생님, 사실 이 집엔 비밀이 있어요. 저 피아노는 원래. 아이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곧장 방문이 열리더니 윤미정이 차갑게 서 있었다. 이 늦은 시간에 뭘 하는 겁니까? 아이의 눈빛은 겁에 질렸고 서연은 조심스레 책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은 강하게 뛰고 있었다. 아이조차 뭔가 알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며칠 뒤 저택의 서재 정리를 돕던 서연은 우연히 낡은 서류 뭉치를 발견했다. 그 안엔 오래된 신문 스크랩이 섞여 있었는데 거기엔 충격적인 제목이 선명히 적혀 있었다. 한성그룹 회장 장남 미스터리한 사고사 피아노 앞에서 숨진 채 발견. 서연의 손끝이 떨렸다. 기사 속 사진에는 지금 아이가 앉아 있는 바로 그 피아노가 찍혀 있었다. 기사는 당시 사건을 원인을 알 수 없는 돌연사라 적고 있었지만 서연은 직감적으로 느꼈다. 이 집이 감추고 있는 비극의 시작은 바로 그 피아노라는 사실을. 그날 밤 서연은 다시 그 선율을 들었다. 이번엔 문득 어린 시절의 기억이 겹쳐졌다. 고아원 시절 그녀도 비슷한 곡조를 들은 적이 있었다. 고아원 근처 낡은 연습실에서 매일 밤 누군가 치던 곡. 그때부터 서연은 자신이 왜 이 집과 알 수 없는 끌림을 느끼는지 서서히 이해하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순간은 다음 날 찾아왔다. 아이가 갑자기 서연을 붙잡고 울먹이며 말했다. 선생님, 사실 저도 그 음악을 들어요. 밤마다 방 안까지 들어와요. 아빠는 절대 입 밖에 내지 말라고 했지만 저 피아노엔 우리 큰아버지가 갇혀 있다고 했어요. 서연은 충격으로 숨이 막혔다. 살아생전 아이의 큰아버지가 피아노와 관련된 죽음을 당했는데 지금 아이는 그 영혼이 피아노 안에 갇혀 있다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서연은 그것이 단순한 어린아이의 상상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날 저녁 회장 박정호가 귀가하자 집안 분위기는 싸늘해졌다. 그는 저녁 식사 도중 서연에게 의미심장한 시선을 던졌다.
피아노 근처엔 가지 마시오. 그건 우리 집안의 금기요. 짧고 단호한 말이었지만 서연은 그 눈빛에서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과 죄책감을 동시에 읽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피아노의 선율은 점점 더 선명해졌다. 이번에는 확실히 건반이 울리는 모습을 직접 보았다. 빈 거실 한가운데 아무도 앉아있지 않은 피아노에서 건반이 스스로 눌리며 곡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서연은 얼어붙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눈물이 흘렀다. 곡조는 그녀의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들었던 바로 그 곡과 똑같았다. 설마 내 과거와 이 집의 비밀이 연결되어 있는 건가? 서연은 두려움 속에서도 결심했다. 피아노의 금기를 반드시 파헤쳐야 한다고. 그것이 자신이 왜 이 집에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운명처럼 끌렸는지를 밝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다. 서연은 매일 밤 반복되는 선율에 점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 곡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마치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과거를 파헤치려는 절규처럼 들렸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결국 어느 날 그녀는 아이가 잠든 후 몰래 거실로 내려갔다. 달빛이 스며든 거실 중앙, 오래된 피아노는 고요히 서 있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건반 하나가 딩하고 스스로 눌렸다. 이어서 차례대로 음들이 이어지며 곡이 시작되었다. 아무도 없는데 피아노가 저절로 연주를 하고 있었다. 서연의 손끝이 떨렸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친숙함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의자에 앉았다. 건반 위로 손을 올리자 신기하게도 손가락이 스스로 움직였다. 익숙하지도 않은 곡이었지만 그녀는 마치 평생을 연습한 듯 완벽하게 연주해 나갔다.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의 숨죽인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보니 아이였다.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속삭였다. 선생님, 큰아버지가 말했어요. 언젠가 당신이 와서 이 곡을 완성할 거라고. 서연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어떻게 아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아빠랑 할머니는 진실을 감추고 있어요. 큰아버지는 혼자가 아니었대요. 죽을 때 누군가랑 같이 있었대요. 순간 뒤에서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회장 박정호였다. 그만해라.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윤미정은 창백한 얼굴로 서연을 노려보고 있었다. 왜 이 피아노를 건드린 거지?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 박정호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서연은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회장님, 이 피아노 앞에서 정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왜 그 사건을 감추려 하십니까? 정적이 흘렀다. 그러다 박정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털어놓기 시작했다. 30년 전 내 형이 이 피아노 앞에서 죽었다. 하지만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지. 그는 가족 회의를 거부하고 회사의 돈이 흘러가는 걸 막으려 했다. 그리고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윤미정이 소리를 질렀다. 그만. 더 이상 말하면 안 돼요. 그녀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다. 그 안엔 낡은 인감 도장과 함께 오래된 유서가 들어 있었다. 서연은 그것을 보자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집안의 권력과 재산을 둘러싼 음모라는 것을. 유서에는 형의 마지막 글귀가 남아 있었다. 만약 내가 죽으면 진실을 밝힐 사람은 외부에서 올 것이다. 내 피아노를 완성할 그 사람. 서연은 온몸이 굳어졌다.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 그리고 피아노에 이끌린 이유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진실을 밝히는 순간은 곧 위험이기도 했다. 윤미정은 서류를 불태우려 했고 박정호는 그녀의 손을 붙잡으며 소리쳤다. 우린 이미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 더 이상 숨길 수 없다.
거실 안은 혼란으로 가득 찼고 아이는 두 손으로 귀를 막은 채 울고 있었다. 서연은 아이를 꼭 안아주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겠다. 아무리 무섭더라도. 그 순간 피아노 건반이 다시 울리며 마지막 곡조가 흘러나왔다. 마치 죽은 이가 남긴 유언처럼 집안 전체를 뒤흔드는 울림이었다. 진실의 파편이 드러난 그날 밤 이후 저택은 완전히 다른 공기로 가득했다. 피아노 앞에서의 고백은 더 이상 묻을 수 없는 진실을 끌어올렸고 박정호 회장과 윤미정 부인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격화되었다. 윤미정은 노골적으로 서연을 경계하며 경비와 하녀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저 여자의 동선을 절대 놓치지 마. 한 발자국이라도 피아노 근처에 가면 즉시 보고해. 그녀의 눈빛은 공포와 증오가 섞여 있었고 서연은 그 시선을 마주할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하지만 도망칠 수도 없었다. 아이의 곁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회장 박정호는 서연을 따로 불러 은밀히 이야기했다. 그날 이후 나는 잠을 잘 수가 없어. 내 형이 남긴 유서를 내가 본 이상 이제 나도 숨길 수 없다. 하지만 미정은 절대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오히려 널 해칠지도 몰라.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아이가 평생 상처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 아이는 모든 걸 느끼고 있어요. 박정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결단을 내리지 못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며칠 후 저택에서 열린 이사회 모임에서 사건은 또 다른 국면으로 흘러갔다. 서재에 모인 임원들과 친척들은 모두 형의 죽음에 대해 입을 굳게 다물었지만 서연이 등장하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중 일부는 서연을 노골적으로 경멸하며 속삭였다. 고작 가정교사 주제에 왜 저 자리에 있는 거지? 이건 다 미정 여사가 부추긴 일일세. 저 여자가 나타난 순간부터 집안이 흔들리고 있어. 그러나 예상치 못한 장면이 벌어졌다. 아이가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와 외쳤다. 큰아버지가 피아노에서 아직도 노래해요. 선생님 말이 맞아요. 순간 회의장은 얼어붙었고 서연은 본능적으로 아이를 감싸 안았다. 임원들은 웅성거리며 불신과 공포에 휩싸였고 윤미정은 차갑게 소리쳤다. 저 아이까지 미혹시키다니 당신의 계획이 뭐죠? 유산을 노린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집요했지만 서연은 차분히 대답했다. 저는 아이를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집안의 누군가는 반드시 죄를 지고 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또다시 낯선 그림자의 기척을 느꼈다. 복도 끝에서 불빛이 번쩍였고 누군가 그녀를 몰래 뒤쫓고 있었다. 서연은 황급히 아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지만 문틈 사이로 느껴지는 기묘한 기운은 사라지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가 진실을 밝히려는 그녀를 영원히 없애려는 듯한 음습한 공기였다. 그 순간 아이가 속삭였다. 선생님, 큰아버지가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엔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진실은 곧 드러난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이 집안의 권력 다툼과 그림자 속 음모가 그녀를 옥죄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 진실의 중심에 자신이 있다는 것도 분명했다. 그리고 서연은 결심했다. 끝까지 버텨서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리라. 서연은 점점 저택 안에서 고립되어 갔다. 윤미정은 가정부와 하인들까지 매수해 그녀를 감시했고 심지어 식사 자리에서조차 대놓고 모욕을 일삼았다. 선생님이라더니 결국 집안 분위기를 흐리는 잡초에 불과하군요. 당신 같은 사람이 감히 이 집의 비밀을 들춰내려 하다니. 서연은 고개를 숙였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단순한 적대가 아니었다.
그녀를 몰아내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뚜렷했다. 그러나 아이는 꿋꿋이 그녀 곁에 있었다. 아이는 밤마다 찾아와 속삭였다. 큰아버지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대요. 선생님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어요. 아이의 말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다. 아이의 눈빛에는 실제로 무언가를 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확신이 깃들어 있었다. 결정적인 사건은 한성그룹 창립 기념일 연회에서 벌어졌다. 저택의 대연 회장은 기자들과 임원들, 정치인들로 가득 차 있었고 박정호 회장은 건배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 순간 윤미정이 불쑥 앞으로 나섰다. 오늘 이 자리에 꼭 밝혀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서연을 가리켰다. 이 여자는 가정교사가 아닙니다. 우리 가문을 무너뜨리기 위해 파견된 간첩이자 협잡꾼입니다. 연 회장은 술렁였고 기자들은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다. 서연은 숨이 막히는 듯 했지만 차분히 맞섰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왜 30년 전 회장님의 형이 피아노 앞에서 죽었는지, 왜 그 유서가 감춰졌는지 밝히지 않는 겁니까?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바로 그때 아이가 연 회장 중앙으로 뛰어나왔다. 작은 목소리로 울먹이며 말했다. 큰아버지는 억울하게 죽었어요. 저한테 직접 말했어요. 순간 박정호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마이크를 움켜쥐었다. 맞다. 그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다. 가족 내부의 권력 다툼 속에서 형이 희생된 거다. 그리고 나도 그 진실을 묵인했다. 순간 연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몰려들었고 임원들은 당황하며 자리를 떴다. 윤미정은 절규했다. 당신까지 무너뜨리면 우리 집안은 끝장이에요. 그녀의 눈빛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지만 서연은 단호히 대답했다. 이미 끝났습니다. 숨겨온 죄는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니까요. 그 순간 갑자기 연 회장 불빛이 꺼지고 피아노 선율이 울려 퍼졌다. 누구도 손대지 않았지만 건반은 스스로 움직이며 장엄한 곡조를 만들어냈다. 모두가 숨죽여 그 소리를 들었고 공포와 경외가 동시에 연 회장을 휘감았다. 아이의 목소리가 그 위에 겹쳤다. 큰아버지가 이제는 편히 가고 싶대요. 하지만 진실이 밝혀져야만 간다고 했어요. 박정호는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다. 형님, 이제야 죄를 고백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오. 서연은 아이를 끌어안으며 눈을 감았다. 이 순간만큼은 분명했다. 저택을 옥죄던 음모와 거짓말의 사슬이 풀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알았다. 이것이 단순한 결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탄이라는 것을. 연 회장의 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다. 기자들은 쉴 새 없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고 임원들과 손님들은 충격에 휩싸인 채 서로 웅성거렸다. 그 중심에서 서연은 아이를 꼭 안은 채 가만히 서 있었다. 여전히 연 회장 구석에 놓인 피아노는 마지막 음을 울리며 고요해졌다. 마치 이제 할 일을 다 했다는 듯 차분히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다. 박정호 회장은 무릎 꿇은 채 흐느꼈다. 오랫동안 감춰온 죄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형님, 용서해 주시오. 내가 살고자 눈을 감았던 그날을 이제야 고백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제야 사람들은 회장이란 존재가 아닌 죄를 짊어진 한 인간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윤미정은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다. 그녀는 서연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모두 저 여자의 계략이야. 피아노의 소리도 아이의 말도 다 꾸며낸 거라고. 그러나 그 순간 아이가 앞으로 나서며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에요. 큰아버지는 늘 제 곁에 있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거예요. 아이의 눈물 어린 외침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더 이상 윤미정의 말은 힘을 잃었다.
그날 이후 한성그룹은 거대한 변화를 맞이했다. 기자들은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주주는 분노와 함께 쇄신을 요구했다. 박정호는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다. 형의 죽음을 진실로 밝히지 못한 회장으로서 나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그의 사퇴 선언은 모두를 놀라게 했지만 동시에 숙연하게 만들었다. 윤미정은 결국 회사와 집안에서 모두 밀려났다. 그녀가 남긴 것은 끝없는 부정과 탐욕의 흔적뿐이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진실을 끝까지 감추려 했던 집착이 그녀를 몰락시켰다는 사실만 똑똑히 기억했다. 서연은 이 모든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되새겼다. 단순히 아이의 가정교사로 들어왔던 그녀는 결국 수십 년간 덮여있던 진실을 끌어올린 증인이자 아이의 보호자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그녀 스스로 잃어버린 과거의 조각을 찾게 되었다. 고아원 시절 매일 밤 들었던 그 선율, 그것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이의 영혼이 남긴 외침이었다. 며칠 뒤 저택의 피아노 방은 다시 열렸다. 아이와 서연은 함께 건반 앞에 앉았다. 아이는 서툴지만 진지하게 손가락을 움직였고 서연은 그 곁에서 조용히 도와주었다. 두 사람의 연주가 이어지자 창밖의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건반 위로 흘러내리는 빛은 마치 형의 영혼이 이제야 안식을 얻는 듯 따스했다. 선생님, 이제 무섭지 않아요. 아이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는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 한성그룹은 이후 전면 개혁에 들어갔다.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는 서서히 걷히고 아이는 당당히 후계자로서 준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 곁에는 언제나 서연이 있었다. 단순한 교사를 넘어 진실을 끝까지 지켜낸 증인으로서, 그리고 아이의 든든한 길잡이로서. 마지막으로 아이는 서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선생님, 큰아버지가 전해준 말 기억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진실은 드러난다. 저도 이제 그 말을 믿을 수 있어요. 서연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제 과거의 고통은 끝났고 새로운 미래가 열렸다. 저택을 옥죄던 금기와 비밀은 사라졌으며 남은 것은 진실과 희망뿐이었다. 그날 밤 저택은 오랜 세월 처음으로 고요한 평화를 되찾았다. 피아노는 더 이상 혼자 연주되지 않았고 그 소리는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의 손에서 새로운 세대의 꿈과 함께 울려 퍼졌다.